여러분, 혹시 조선의 화폐를 본 적 있으신가요? 5만 원권 지폐에는 한 여성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고 5천 원권에는 그 아들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나란히 대한민국의 지폐 인물이 된 유일한 사례. 바로 신사임당과 그녀의 아들 율곡이이입니다. 오늘은 조선 최고의 성리학자이자 정치가 그리고 임진왜란을 예견했던 인물 율곡이이의 일생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가 태어난 시대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이는 1536년 중종 31년에 강원도 강릉의 오죽헌에서 태어났습니다. 오죽헌이라는 이름은 검은 대나무가 집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서 붙은 이름인데 지금도 강릉에 가면 그 자리를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원수라는 인물로 크게 이름을 떨친 관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신사임당입니다. 신사임당은 조선시대의 여성이 자기 이름으로 그림을 그리고 시를 짓고 글씨를 남긴 매우 드문 인물이었습니다. 포도 그림과 초충도, 그러니까 풀과 벌레를 그린 그림으로 유명했고 학문에 대한 소양도 깊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여성에게 학문을 가르치는 일이 흔치 않던 시대였는데 신사임당의 친정, 그러니까 외가는 딸에게도 글을 가르치는 집안이었습니다. 이이는 훗날 어머니의 행장, 그러니까 일생을 정리한 글을 직접 지을 정도로 어머니에 대한 존경이 깊었습니다. 이이가 어린 시절부터 글을 깨치고 학문에 재능을 보인 데에는 이 어머니의 가르침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이는 어릴 때부터 신동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3살에 글을 읽었고 8살에는 파주 화석정에서 시를 지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시가 유명한데 숲속 정자의 가을이 이미 깊어 시인의 생각이 끝이 없다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오원율 시입니다. 8살 아이가 지었다고 믿기 어려울 만큼 정제된 작품이어서 지금까지도 그의 조숙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일화로 꼽힙니다. 이이의 어린 시절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과거 시험 이야기입니다. 조선의 과거는 크게 소과와 대과로 나뉘고 그 안에서도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매우 까다로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이는 이 시험에서 무려 9번이나 장원, 그러니까 수석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그를 9번 장원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구도장원공이라고 불렀습니다. 소과의 생원시와 진사시, 대과의 초시와 복시와 전시, 이렇게 여러 단계에서 각각 장원을 차지한 것인데 조선 시대를 통틀어도 이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당시 조정의 관료들 사이에서 이이의 이름은 이미 신화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이의 삶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16살이 되던 해 그토록 존경하던 어머니 신사임당이 세상을 떠납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소년 이이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3년상을 치르며 여막, 그러니까 무덤 옆에 지은 초라한 움막에서 생활했는데 상을 마친 뒤에도 마음의 방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19살 무렵 이이는 금강산으로 들어가 불교에 몰입하게 됩니다. 이것은 훗날 그의 정치 인생에서 두고두고 발목을 잡는 일이 되는데 성리학을 국시로 삼은 조선에서 한때 불교에 심취했다는 사실은 정적들이 그를 공격할 때마다 꺼내 드는 단골 소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이가 훗날 조정에서 탄핵을 당할 때 반대파들은 그를 두고 한때 불문에 귀의했던 자라고
비난하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인은 금강산에서 1년 정도를 보낸 뒤 스스로 불교의 길이 자신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속세로 돌아옵니다. 이때 그가 지은 글이 바로 자경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경계하는 글이라는 뜻인데 앞으로 학문의 뜻을 두고 성인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스스로를 다잡겠다는 다짐을 담은 글입니다. 이 자경문에는 뜻을 크게 세울 것, 말을 적게 할 것, 마음을 안정시킬 것 등 구체적인 실천 항목들이 담겨 있는데 이는 단순한 다짐을 넘어서 이후 그의 학문과 삶의 방향을 규정하는 나침반이 됩니다. 방황하던 10대의 청년이 스스로 자신을 다잡고 다시 학문의 길로 돌아온 이 과정은 그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세로 돌아온 이인은 본격적으로 유생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그는 여러 학자들과 교유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만남이 바로 퇴계 이황과의 만남입니다. 이이가 23살 되던 해 그는 안동으로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이황을 찾아갑니다. 이황은 이이보다 35살이나 많은 대선배였습니다. 두 사람은 며칠에 걸쳐 학문을 논했고 이황은 이 젊은 학자의 총명함에 크게 감탄했다고 전해집니다. 훗날 이황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이를 두고 후배 중에 가히 두려워할 만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는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 만남 이후로도 두 사람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학문적 교류를 이어갔고 이는 조선 성리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장면으로 기록됩니다. 혼인도 이 무렵에 이루어집니다. 이인은 성주 목사를 지낸 노경린의 딸과 혼인을 하게 되는데 흥미로운 점은 혼인을 치르고 처가가 있는 성주에서 처가살이를 하던 중 근처에 살던 대학자 남명조식을 찾아가 가르침을 청했다는 일화입니다. 이처럼 이인은 혼인이라는 인생의 큰 매듭을 짓는 와중에도 학문에 대한 갈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벗들 관계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특히 우계 성혼과의 우정은 매우 각별했습니다. 성혼은 이이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학자로 두 사람은 평생에 걸쳐 학문을 토론하고 서로의 견해를 주고받았습니다. 이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성혼은 그의 학문을 계승하고 옹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훗날 이 두 사람의 학맥은 서인이라는 정치 세력의 사상적 뿌리가 됩니다. 이이의 학문적 성취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리학. 그 중에서도 이기론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입니다. 당시 조선 성리학계의 가장 뜨거운 논쟁 주제는 사단 칠정론이었습니다. 사단은 인간의 선한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4가지 마음, 칠정은 인간이 느끼는 7가지 감정을 말하는데 이 둘의 관계를 이와 기라는 개념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가 당대 최고의 학문적 쟁점이었습니다. 이황은 이와 기가 각각 발동한다는 이기오발설을 주장했던 반면 이이는 기가 발동할 때 이가 그 위에 올라탄다는 기바리승일도설을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황은 이와 기 모두가 움직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 반면 이이는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기 하나뿐이고 이는 그 기를 통제하는 원리로서 존재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 논쟁은 이이와 성혼 사이에서도 편지를 통해 치열하게 오갔고 이이의 학설은 훗날 그를 따르는 학자들 그리고 서인과 노론 계열 학자들에게 계승되어 조선 후기 성리학의 큰 줄기 중 하나를 이루게 됩니다. 단순한 이론 논쟁처럼 보이지만 이는 인간이 어떻게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가, 감정과 이성은
어떤 관계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철학적 탐구였습니다. 이제 이이가 본격적으로 관직에 나선 이후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이가 과거에 급제하여 조정에 들어선 시기는 명종 말기에서 선조 초기에 해당합니다. 이 시기의 조선 조정은 매우 어수선했습니다. 명종대에는 문정왕후와 그 동생 윤원형이 권력을 휘두르며 을사사화 등 여러 정치적 숙청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많은 살림 세력이 화를 입었습니다. 이이가 관직에 나설 무렵에는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나고 명종이 친정을 시작하면서 살림들이 서서히 조정에 복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종의 뒤를 이어 선조가 즉위하면서 조선은 본격적으로 살림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살림의 시대가 열리자마자 새로운 문제가 터집니다. 바로 붕당의 출현입니다. 선조 초년 이조전랑이라는 인사요직의 자리를 놓고 김요원과 심의겸이라는 두 관료가 갈등을 빚었는데 이것이 발단이 되어 조정의 신진 관료들과 기성 관료들이 각각 동인과 서인이라는 정파로 갈라지게 됩니다. 김요원의 집이 도성 동쪽에 있어서 동인 심의겸의 집이 서쪽에 있어서 서인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것이 조선 후기 내내 이어지는 붕당 정치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이는 바로 이 격변의 한복판에서 관직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는 호조좌랑, 예조좌랑, 이조좌랑 등 여러 요직을 거치며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고 이후 홍문관과 사간원, 사헌부 등 언론과 감찰을 담당하는 요직을 두루 역임합니다. 특히 그는 청주 목사와 황해도, 관찰사 등 지방관을 지내면서 백성들의 실제 삶을 가까이서 살필 기회도 얻었는데 이 경험은 훗날 그가 개혁적인 정책들을 구상하는 데 밑거름이 됩니다. 이이가 관직 생활에서 가장 힘을 쏟았던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진 조정을 화해시키려는 노력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을 조화시켜야 한다는 조제론, 그러니까 조정하고 화해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붕당 간의 갈등이 이미 감정 싸움으로 번진 상황에서 중재자로 나선 이이는 오히려 양쪽 모두에게서 의심을 사는 처지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동인 쪽에서는 그를 서인에 가깝다고 공격했고 실제로 훗날 그의 학문을 따르는 세력이 서인의 중심을 이루게 되면서 그의 조제 노력은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붕당의 폐해를 걱정하며 대립을 완화하려는 상소를 여러 차례 올렸습니다. 이이가 정치적으로 남긴 또 하나의 중요한 유산은 바로 개혁 사상입니다. 그는 동오문답, 만원봉사 같은 글을 통해 당시 조선이 안고 있던 여러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특히 그는 공납제도의 폐단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당시 각 지방은 그 지역의 특산물을 세금으로 바쳐야 했는데 중간에서 상인들이 이를 대신 납부해주고 백성들에게 훨씬 비싼 값을 받아내는 박납이라는 폐단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이는 이를 쌀로 통일해서 걷자는 개혁안을 제시했는데 이는 훗날 광해군대에 시행되는 대동법의 사상적 뿌리가 되었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는 또한 서울, 그러니까 첩의 자식들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고 이들을 국방과 인재 등용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에서 이런 주장은 상당히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이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빠지지 않는 그 유명한 주장, 바로 10만 양병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인은 병조판서를 지내는 등 국방 문제에도 깊이 관여했는데 그는 당시 조선의 국방 태세가 매우 허술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몇 년 전, 이인은 선조에게 10만 명의 군사를 미리 양성해 두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논리는 이러했습니다. 나라가 태평한 지 이미 오래되어 백성들이 편안함에 젖어 있지만 언젠가 반드시 큰 변란이 닥칠 것이니 미리 군사를 길러두지 않으면 그때 가서 손을 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도성에 2만 명, 각 도에 1,000명씩 병사를 두어 유사시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건의는 당시 조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랜 평화에 익숙해져 있던 조정 대신들은 오히려 이의 주장이 나라 안에 불필요한 소요를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대신은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무사한 일에 젖은 조정을 자극하는 무리한 발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의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로 논의가 끝나고 맙니다. 그리고 이이가 세상을 떠난 지 채 10년이 되지 않아 그가 그토록 우려했던 큰 변란, 바로 임진왜란이 실제로 발생하게 됩니다. 1592년 일본군이 부산포에 상륙하면서 조선은 전례 없는 국난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조선의 군사력은 이이가 걱정했던 그대로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이이를 두고 미래를 내다본 선견지명의 인물이라고 칭송하게 됩니다. 다만 역사학계에서는 이 10만 양병설에 대해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이이가 살아있을 당시의 실록이나 문집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기보다는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제자들이 남긴 기록이나 후대의 문헌에서 좀 더 구체화된 형태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이가 정확히 10만이라는 숫자를 언급했는지, 혹은 이것이 후대에 그의 업적을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다듬어진 이야기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이가 생전에 국방의 허술함을 여러 차례 지적하고 군사력 강화를 주장했다는 사실 자체는 여러 기록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그가 병조판서로 재직하며 올린 상소들을 보면 국방 체제의 문제점과 군량, 군기의 부족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내용이 여럿 남아 있습니다. 즉 정확한 숫자와 표현이야 어떻든 다가올 위기를 감지하고 이를 경고했던 그의 통찰력만큼은 역사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인은 이렇게 국정 전반에 걸쳐 쉼 없이 일하다가 1584년 49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아직 한창 일할 나이에 눈을 감은 것입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 선조는 크게 슬퍼했다고 전해지며 조정의 신하들 사이에서도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목소리가 컸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와 정치적으로 대립했던 동인 계열의 인사들 중에서도 그의 인품과 학식만큼은 인정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이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학문은 제자들과 성운 등 동료 학자들을 통해 계승되었고 이는 훗날 서인 그리고 다시 노론이라는 정치 세력의 사상적 뿌리가 됩니다. 그가 남긴 성학지묘라는 책은 제왕이 갖추어야 할 학문과 덕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저작으로 이후 조선의 여러 임금들이 국정 운영의 지침서로 삼을 만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또한 경몽요결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이는 어린 학동들이 학문을 시작할 때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과 공부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한 책으로 조선 후기 내내 서당에서 기초 교재로 널리 쓰였습니다. 정리해보면 율곡이인은 신사임당이라는 걸출한 어머니 아래에서 학문의 기틀을 다졌고 9번 장원급제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며 조정에 발을 들였습니다. 젊은 시절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한때 불교에 심취하기도 했지만 스스로를 다잡고 성리학의 길로 돌아와 퇴계 이황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학자로 성장했습니다. 우계 성운이라는 평생의 법과 학문을 논하며 기바리 승일도설이라는 독자적인 이기론을 세웠고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진 조정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공납제도, 개혁과 서울 등용 같은 파격적인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다가올 국난을 예감하며 국방력 강화를 호소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비록 그의 많은 개혁안이 생전에는 받아들여지지 못했지만 그가 남긴 사상과 통찰은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조선의 정치와 학문에 깊은 영향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5,000원권 지폐에서 그의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그가 살았던 격동의 시대와 그가 남기고자 했던 경고를 함께 떠올려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율곡 이이의 일생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